저는 요즘 우리나라 차들을 이렇게 가끔 보면 울컥합니다. 이게 뭐 자동차를 보고 울컥하나. 이게 남자가 중년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툭 하면 자꾸 눈물을 찔찔 짜기는 하는데, 저는 뭐 워낙에 눈물도 많기도 하지만, 이유는 제가 70년대 말 미국 유학을 갔는데, 그 당시 미국의 코미디언들은 왜 그렇게 차 가지고 뭐 씹는 얘기를 하면 그렇게 우리나라 차 갖고 그러는지 정말 너무 억울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뭐 하나 있는데, 어느 녀석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다가 현관에서 뭐 밟았는데 보니까 엑셀이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한국 차는 차도 아니고 무슨 상자꽉 같은 뭐 이런 취급을 당하는데, 참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랬는데, 어느덧 우리나라 차들은 보면 어떠세요? 모양도 참 예쁘고 디자인 좋잖아요. 그리고 성능은 이제 세계적인 그런 기관에서 거의 최고급으로 지금 뭐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나? 자동차를 한번 잘 만들어 봐라, 이런 숙제가 내려오면 우리 이제 제법 잘한다는 겁니다. 세계 어디에다 내놓고도 한번 붙어볼 만한, 경쟁할 만한 그런 제품을 우리가 어느덧 만들 줄 알게 됐습니다. TV도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배도 잘 만듭니다. 반도체도 아마 제일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들이 몇 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전부 숙제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고요, 남들이 출제한 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숙제는 제법 잘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여전히 출제를 할 줄 모르는 나라입니다. 이제 뭐 돌아가신 지 퍽 돼 가는데, 스티브 잡스, 저 양반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우리 LG, 삼성도 비스름한 거 만들어내고 구시렁거립니다. 숙제는 기가 막히게 잘하는 나라임에 틀림없습니다. 아이폰보다도 우리 갤럭시가 세계적으로 더 많이 판매가 됐다니까, 출제한 놈을 따라잡을 정도로 숙제를 잘한 겁니다. 그런데 차이는 뭡니까? 출제하는 사람은 문제 내놓고 쉴 수 있지만, 숙제하는 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삶의 질 접어놓고 죽으라고 일해야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아주 간단하게, 선진국은 출제하는 나라고요, 후진국은 숙제하는 나라입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아주 전형적인 후진국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출제 좀 합시다.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들고 나와서 했던 제품 설명회입니다. 그냥 전화기 팔아먹지 뭘 저렇게 설명회까지 꼭 했나 싶은데, 무대 한가운데다가 저런 이정표를 실제로 만들어 놓고 전 양반이 너스레를 떨었잖아요. 실제로 보신 분들 아마 기억하고 계실 텐데, 무대 한쪽 코너로 슬슬 걸어가면서 아이폰을 쏙 손에 쥐고 한다는 얘기가, 이 기계는 테크놀로지, 과학기술, liberal arts, 인문학, 과학기술과 인문학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노라, 이렇게 너스레를 떨더라고요. 전 듣다가, 구라가 저 정도 되면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뭐 좀 기계치입니다. 과학자면서도. 그래서 저 이거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지만, 솔직하게 전 집에 있는 전화기 코드 뽑아서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는 수준밖에는 사실 솔직하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전화기 만들어 놓고 뭐 인문학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소리까지 하면서 구라를 쳐야 되는 건지. 근데 문제는 이게 구라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작은 기계가 세상을 바꿔버렸습니다. 뭐 이 방 안에는 지금 저와 비슷한 수준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들의 아이들은 이 기계가 없는 삶을 상상조차 못합니다. 아마 이 기계를 뺏어버린다, 그들의 삶에서 뺏어버린다 그러면 아마 죽음을 택할지도 모릅니다. 이 작은 기계. 선생님, 지금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집에서 회사에 다니는 공간, 여행 가면 기껏 어디 가는 공간, 뭐 그거 빼놓고는 그 정도밖에는 더 되십니까? 하지만 이 안에 세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냥 우주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의 세계보다 훨씬 거대한 세계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과학기술이 인문 사회를 품어낸 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천재임에 틀림 없습니다. 저 양반이 우리에게 옛날 분들을 자꾸 떠올리게 하나요?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레너드 다빈치라든가 다산 정약용 선생님, 연암 박지원 선생님, 어느 한 분야에 매몰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를 자유롭게 섭렵하시던 저분들을 스티브 잡스가 흉내낸 겁니다. 넘나들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 우리가 열광한 겁니다. 거기서 나온 제품에 우리가 열광한 겁니다.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죠. 왜 이분들은 역사책에만 계세요? 동네 옆집에 다빈치 살고 계세요?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우리 동네에 계세요? 아닙니다. 어느덧 우리 삶에는 이런 분들이 사라지셨습니다. 그 옛날에는 역사책에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느덧 우리 삶에는 이런 분들이 사라지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주 단순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분들이 살던 그 옛날에는 우리가 인류가 가지고 있던 지식이 별로 대단하지 않아서 한 양반이 그냥 아무데나 막 돌아다니면서 파고 다니던 시절입니다. 조금만 파면 바닥이 다 드러났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그렇게 대단한 천재시지만 정약용 선생님이 만약에 요즘 시대로 다시 태어나신다,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오신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 앉아서 이런 작은 기계를 들여다보면서 뭘 하고 있다. 그거 보시는 순간 저는 또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천재도 꿈에도 단 1초도 이런 세상을 상상해 보지 못한 겁니다. 왜? 저분들이 활동하던 시절에는 이런 일들이 가능했지만 저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 적어도 19세기와 20세기를 거쳤습니다. 지난 2세기. 다른 분야 전공하신 분들에겐 제가 죄송합니다만 자연과학 독택에 뭐 다른 분야랑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자연과학 덕택에 우리 인류가 지금 총체적으로 축적해 놓은 지식의 총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감히 다빈치가, 감히 정약용 선생님이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지식을 우리가 축적해 있습니다. 어느 한 개인이 예전처럼 여러 분야를 완벽하게 마스터한다, 통달한다, 이건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좁고 깊게 파고 들어가는 전략입니다. 이른바 스페셜리제이션, 전문화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공입니다. 예전에 대학 시절에 전공 하나 하셨잖아요. 왜? 여러 전공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세상이 슬금슬금 변하네요. 20세기에는 분과학문의 시대를 우리가 거치면서 어느 한 분야만 전공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융합이다, 통섭이다,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오면서 한우물만 파다간 쪽박 찬다 하는 얘기까지 들려오고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멀티플레이어가 되라, 이런 얘기들이 쏟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그냥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분과학문의 시대에 한계점이 드러나면서 이제는 학문 간의 만남이 더할 수 없이 중요해졌다는 걸 거의 모든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다 인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와에 대해서 오랫동안 재직하셨던 가야금의 명인 황병기 선생님이요, 우리나라가 낳은 멋진 첼리스트, 요즘엔 지휘까지 하는데 장한나영하고 덕담을 주고받는 신문기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나영,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는데 들어봤느냐. 우물을 깊이 파려면 넓게 파라 하는 말이 있답니다. 저도 같은 나라에 살았는데 왜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지 억울한데, 뭐 사실 생각하면 무지하게 단순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황 선생님한테 이거 지어내신 거죠? 그랬더니 아니야, 있는 말이야 그러시던데 저는 어딜 뒤져도 안 나오더라고요. 예, 뭘 좀 깊이 파려면 삽질할 공간을 확보해야 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석유 시초하는 게 아닌 다음에야
요런 병 하나 파는 거와 이 탁자를 통째로 묻을 걸 파는 거는 깊이에 따라서 시작하는 넓이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논리입니다. 지극히 단순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 순간 이 어마어마한 지식의 세계에서 혼자서 한번 넓게, 아주 넓게 파기 시작해 보십시오. 전 학문 분야에 걸쳐서, 모든 학문에 걸쳐서 한번 파기 시작해 보십시오. 네, 평생을 노력하신들 제 생각에 파기는커녕 표면도 한번 다 못 긁어보고 운명하실 겁니다.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보고 있습니다. 복수 전공하는 학생들 가끔 있습니다. 아주 의욕에 충만한, 두 전공을 다 기가 막히게 잘하고 나간 놈은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주 죽을 똥을 싸면서 그 두 전공을 겨우 합니다. 왜? 불가능합니다. 어느 대단한 천재도 전공 2개 하기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학문은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 시대인데, 사회는 우리에게 여러 우물을 파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개념이 제가 보기엔 통섭입니다. 이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혼자서 기가 막힌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냥 꺼내놓은 게 아니고요.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할 때 이걸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 저는 그냥 단어만 꺼내놓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넘나들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느 한 개인이, 어느 한 학문 분야가 답을 찾는 그런 시대가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만나지 않으면 실마리조차,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제가 통섭을 꺼내놓으니까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통합이란 단어도 우리가 쓰고 있고, 요즘 융합이란 단어 원천지에 다 돌아다니고, 근데 또 통섭은 뭐냐 그러셔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통합은요, 우리말 사전에 보면 이런 뜻풀이가 나와 있어요. 구성원이 공통된 사회 규범과 가치를 지니며 공통된 권위에 대해 충성하는 상태. 제가 어쩌다 보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에는 사회통합위원회에 또 민간위원으로 불려갔었고요. 또 지금 박근혜 정부에는 또 국민대통합위원회에 또 불려갔습니다. 아마 제가 거의 유일하게 연달아 불려가는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통섭을 꺼내놓은 죄로 아마 제가 불려간 것 같은데, 통합이란 단어는 조금 제가 불편하다고 회의에 가서도 얘기했습니다. 왠지 통합은 위에서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탑다운의 냄새가 납니다. 공통된 권위에 대해서 충성하라고 자꾸 요구하는 것 같아서, 그 많은 훌륭한 분들을 모아놓고 공통된 권위, 한 분에게 충성하는 그런 뭔가를 해내라,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통합 대신에 융화 이런 단어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이런 쓴소리를 했더니 기분이 별로 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통합은 왠지 억지로 섞어놨는데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냄새가 저한테는 좀 많이 납니다. 융합은 아주 정반대입니다. 융자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저게 다리가 셋 달린 솥력자에 곤충 충보를 오른쪽에다가 턱 붙여서 만든 글자입니다.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이럴까? 중국 사람들이 왜 솥에다가 놓고 뭘 오래 끓이는 거 좋아하잖아요. 중국 사람들 뭘 굽는 걸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것저것 넣고 오래 끓이다 보면 그 집어넣은 것들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녹아서 막 하나로 엉겨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김이 빠져나가는데, 소뚜껑을 밀고 이렇게 나가는데 그게 벌레 모양이더라. 그래서 소뚜껑 옆에다가 벌레 한 마리 딱 붙여서 만든 글자입니다. 이 중국 사람들의 graphic imagination이 아주 그냥 그대로 묻어나는 단어인데요. 융합은 이런 겁니다. 둘 이상이 녹아서 하나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핵융합이라는 단어 쓰고 있고요.
제가 물 한 모금 마시면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수소분자 씹히는만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요? 물은 뭡니까? H2O입니다. 수소분자 둘과 산소분자 하나가 융합돼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그런데 물 마실 때 수소분자가 목에 걸리는 적 전혀 없습니다. 수소분자와 산소분자가 전혀 다른 새로운 걸로 탄생하는 과정, 이게 융합입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모여서 기술의 융합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보기에. 기술이 뭐 그저 한번 만나서 IT와 BT가 한번 만나서 명함 한번 딱 주고받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IT와 BT가 IBT로 융합이 돼야만, 하나의 기술로 완전히 녹아서 하나가 돼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융합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기술의 융합 하시다가 가끔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셔서 학문의 융합을 논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저는 학문의 융합이라는 단어 표현을 들으면 조금은 불편합니다. 학문이 진짜로 융합할 수 있을까? 대학 시절에 물리화학이라는 과목을 들어보신 분은, Physical Chemistry라는 과목을 들어보신 분은 뭐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이 진짜로 융합이 돼서 만들어진 학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국지적으로는 조금씩 가능할지 모르지만 두 개의 거대 학문이 하나로 융합된다? 이건 제가 보기에 불가능한 일 같아요. 경제학과 영문학이 융합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썰렁하게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경영학이라고. 예, 영어로 경제학 하면 경영학이랍니다. 그냥 학문이 융합하는 건 제가 보기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21세기로 접어들어서 굉장히 우리 입에 자주 올리는 학문 중에 하나가 인지과학입니다. 그런데 인지과학이라는 학문이 아리스토텔레스 시절부터 있었던 학문입니까? 아닙니다. 인지과학은 최근 한 20, 30년 동안 태어난 학문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생겨먹은 걸길래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을 해낼 수 있느냐를 연구하기 위해서 뇌과학자, 금폐로공학자, 기계과학자, 진화생물학자, 철학자, 심리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연구하다가 그 부모 학문들의 DNA를 적절히 잘 섞은 흥미로운 자식 학문이 태어난 겁니다. 인지과학이 태어났다고 해서 심리학과가 모두 문 닫고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심리학과 그대로 있습니다. 철학과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모들의 틈새를 삐짓고 기가 막히게 멋쟁이 자식 학문이 하나 탄생한 겁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통섭입니다. 통섭은 융합처럼 원래의 것들을 없애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의 것의 본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있으면서 서로 자주 만나다 보니까 약간의 불륜 냄새가 나는데요. 정을 통해서 이게 자식을 낳아버리는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요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서로 다른 분야가 모여서 자꾸 일하다가 전혀 새로운 어떤 분야가 또 탄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다 통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 자연과학적으로 정리를 하면 통합은 다분히 물리적인 합침이고요. 합쳐놨는데 아직 잘 안 섞이고요. 융합은 굉장히 화학적인 합침이고요. 통섭은 제가 생물학자지만 굉장히 생물학적 합침인 것 같아요. 번식입니다. 일종의 reproduction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마 융합이겠죠. 지금 이 시대에 21세기에 기술을 어떻게 융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느냐, 이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통섭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저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융합은 근데 마구잡이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될진 모르지만 그냥 섞어보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그냥 막 우격다짐으로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통섭적 융합을 하면 훨씬 효율적일 거라는 겁니다. 학문 간의 만남을 전제로 한 두 학문이 자주 만나면서 그 안에서 진짜로 융합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이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요즘 제일 많이 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죠. 이제 어느덧 우리 fast follower 그만두고 first mover가 되자. 참 말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아세요? first mover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죽으라고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까? 이 친구처럼 타고나기를 뭔가 타고나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이런 얘기는 열심히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는 별로 진행되는 것 같지 않아서 조금 저는 가끔 불만입니다. 그런데 좀 기미가 약간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숙제만 열심히 하던 우리 기업들이 아주 최근에 와서 아주 작지만 출제를 시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조금씩 듭니다. 요거 기대감이 슬슬 생기네요. 이제 우리가 출제하는 나라가 돼 가는 건가, 이렇게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런 기대감에 맞춰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창조경제를 들고 나오셨어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재밌습니다. 이게 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장관님들이 다 제가끔 버벅거리시는 바람에 이게 지금 국민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요. 이게 혼란이 아니라 기회라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난 한 1년 가까이 창조경제라는 걸 한 번쯤이라도 생각 안 해보신 분이 대한민국에 계실까요? 저 길에서 길 쓸고 계시는 우리 황경미원 선생님도 아마 낙엽 쓸면서 창조경제라는데 말이야, 그게 뭐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80년대 후반에 일본의 보안회사 하나가 재밌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100만 엔의 현상금을 걸고 직원들한테 우리 회사의 차세대 먹거리를 찾아내라 그랬습니다. 뭐 열심히들 하더니 이게 뭐 한두 번 진행이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그냥 쉬는 시간에 인터넷 조금 뒤지고 그냥 뭐 몇 개 던지고 맙니다. 이거 안 되겠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현상금을 1억엔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돈 10억 원입니다. 1억엔으로 딱 올렸더니까 눈빛이 달라지더라는 거죠. 갑자기 옛날 지도 교수님 찾아가서 교수님 요즘 뭐 새로운 이론 나온 거 없습니까? 뭐 뒤지러 다니고 집에 가서 저녁 먹고 나서 저녁상 물리고 가족들이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어딜 가? 1억엔이야 1억엔. 그래갖고 가족들을 다 불러 앉혀놓고 가족회의를 계속 벌리고, 술집에서는 축구 얘기하다가 말고 정치 얘기하다 말고, 야 지금 그 얘기할 때가 아니야. 일본 열도 전체가 단돈 1억엔으로 우리 돈 단돈 10억 원으로 일본 열도 전체가 그 회사 하나에 먹거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들썩들썩 몇 주일을 그 짓을 했다는 겁니다. 혹시 대통령님이 그거 알고 이거 시작하신 건가? 저 조금 의심해 봅니다. 창조경제를 정부가 나서서 창조경제의 정의는 이거고요. 창조경제를 하시려면 1 이렇게 하시고요, 2 이렇게 하시고요, 그게 끝나면 3 이렇게 하시고요 라고 다 정해주면 그건 더 이상 창조경제가 아닙니다. 그건 관치경제입니다. 우리가 늘상 해오던 짓입니다. 창조경제가 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태인이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두뇌, 5천만 개의 두뇌가 지금 비비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불꽃이 튀기 시작합니다. 제 생각에 정부가 나서서 진두지휘하면 완전히 초칠 것 같고요. 정부는 떡밥만 확실하게 던져주고 뒷짐 딱 지고 지켜만 보시면 뭔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저한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 우리보다 더 잘할 놈들 과연 몇이나 있을까? 제 생각에 멍석만 확실하게 펴주면, 판만 잘 깔아주면 저 우리 국민이 뭔가 일낼 것 같다는 그런 묘한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창조경제의 결과가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
기가 막히게 최우수 기업이 돼야 성공하는 겁니까? 제 생각엔 앞으로 4년 동안 박근혜 정부의 창조 경제가 삼성전자 같은 회사 한 2개, 3개쯤 더 만드는데 성공했다. 애플 같은 회사 하나 건졌다. 그럼 성공한 거 아닙니까? 뭐 그 이상 뭘 바라세요? 그 정도면 완벽하게 성공한 겁니다. 제 생각에 그거 안 될까요? 비비다 보면 뭐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정말 니네 한번 해봐라 하고 확실하게 판 깔아주면 저 우리 젊은이들이 뭔가 일낼 것 같다는 그런 묘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제가 생물학자라서요, 제가 하는 짓 하나 소개하렵니다. 그러면서 혹시 선생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제가 별짓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인데요, 오지랖이 너무 넓어서 학문도 하나 새로 만들어 봤습니다. 의생학이라는 학문을 하나 제가 개발했습니다. 아무도 아직 호응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도 또 압니까? 제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이 초반에는 아무도 호응 안 하다가 한 10년쯤 후에 뭔가 불이 붙는 적도 가끔 있더라고요. 뭐 한 몇 년 후에 카이스트에 의생학과 생기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어디서 출발하느냐? 찍찍이 벨크로에서 출발합니다. 이거 우리가 발명한 거 아닙니다. 식물들 중에서 자기의 씨앗을 동물의 털에 붙여서 멀리 이동시키기 위해서 진화의 역사 동안에서 내내 개발한 거를 우리가 그대로 베낀 겁니다. 표절입니다. 우리끼리 표절하면 장관도 못하고 대학 총장 하다가 쫓겨납니다. 하지만 자연을 표절하는 건 합법입니다. 절대로 불법이 아닙니다. 왜? 자연이 우리를 고소를 못합니다. 기분은 무지하게 나쁠지 몰라도 고소 못합니다. 그냥 베끼면 됩니다. 대박을 친 겁니다. 우리나라 출신으로 이 표절계에 아주 대가가 있습니다. 지금 MIT 기계공학과의 교수인데요, 연세대학 출신이고요, 스탠퍼드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 하던 시절에 왜 선생님들 동남아시아 여행하시다가 호텔 벽면 천장에 기어다니면서 소리 틱틱 내는 개코라는 도마뱀붙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도마뱀붙이의 발바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서 거기에 나 있는 털들, 선모들을 그대로 베낀 겁니다. 그랬더니 미끄러운 유리 벽면, 타일 벽면을 그냥 1초에 4cm 속도로, 상당히 빠른 거죠, 그냥 기어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이걸 2006년에 타임지가 연말에 그해의 발명으로 이만하게 소개를 하는 바람에 김상배 박사의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되면서 하버드를 거쳐서 지금 MIT에 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보스턴 가는 길에 한번 들렸습니다. 지금은 도마뱀 붙이만 베끼는 게 아니고요, 참 온갖 동물을 다 베끼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김상배 박사, 이게 무슨 뭐 발명입니까? 순 표절이지. 그랬더니 아이 선생님 왜 그러세요? 자연을 표절하는 건 엄연한 발명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신칸센을 리모델링 할 때 밤에 소리도 없이 날아다니는 올빼미 깃털 표면을 시뮬레이트 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은 물총새 부리 모양을 갖다 베꼈습니다. 자연을 우리 많이 베끼고 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기중기는 상당히 어색하죠. 코끼리 코는요,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면서 통나무도 그대로 집어들면서도 콩 하나도 집을 수 있는 섬세함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 코 기중기를 만들면 어떨까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보트는 물에 빠지면 안 되는 줄 알고 물 위로 물 튀기면서 막 이러고 다녔습니다. 캘리포니아 한 회사가 왜 안 되는데 발상의 전환을 일으키면서 돌고래 보트를 만들었습니다. 모양도 돌고래, 행동도 돌고래입니다. 솟구쳤다가 자맥질했다가 뭐 난리 칠 수 있습니다. 저거 한 300대쯤 소형호에다 풀어놓으면 사고가 좀 많이 날 것 같죠? 막 없어서 못 판답니다. 뭐 그냥 엄청난 대박을 친 겁니다. 자, 박쥐는 완벽한 암흑 속에서도 나방도 잡아먹고 개구리도 잡아먹고 물체도 피해 다닙니다. 어떻게? 에콜로케이션 메커니즘,
자기가 초음파를 쏘고 그 초음파가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걸 감지하면서 보고 다니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코로케이션 메커니즘을 이용해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지팡이를 지금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좀 눈이 나빠서 저는 이 두 구조물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너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근데 하나는 그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도를 만들어줘서 그 설계도에 따라서 우리 인간 인부들이 만들어낸 가우디 성당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저 아프리카 땡볕에 그 코너에 있는 대로 흰개미, 일개미들, 뭐 뇌래 봐야 좁쌀 아래 한 50분의 1도 안 될 것 같이 조그만 뇌를 가진 저 하찮은 곤충들이 설계도도 없이 주먹국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하지만 절더러 상을 주라 그러면 저 가우디 선생님한테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 흰개미 탑에다가 상 주고 싶습니다. 왜? 가우디 성당 여름에 더워요. 흰개미 탑 아프리카 땡볕에 하루 종일 서 있는데도 온도 모니터 해보면 하루 종일 온도의 변화가 2도 미만입니다. 완벽한 냉난방 시설을 갖췄습니다. 저 두뇌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것들이 설계도도 없이 어떻게 저런 걸 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슷하다고 막 열변을 토해도 전혀 뭐 호응하는 소리가 아니라서 하나 또 가져왔습니다. 예, 호주에서 발견된 흰개미 탑입니다. 가우디 성당의 도면을 빼돌린 게 제 눈엔 거의 분명해 보입니다. 야, 이놈들도 우리를 베끼네, 제 생각에 그런 겁니다. 예,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미국의 뉴멕시코주의 산타페라는 도시에 가보면 산타페 인스티튜트라는 곳이 있죠. 80년대 후반에 노벨 물리학상 받은 양반이 연구소 만들 때 저희들 다 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야, 저 양반 노망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양반이 제일 처음에 시작한 일이 뭐냐 하면 생물학자랑 물리학자랑 경제학자랑 마주 앉아갖고 주식의 행동, 주식의 behavior of stock을 연구한다 이렇게. 야, 주식의 behavior가 뭐냐? 미쳤다, 미쳤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멋진 연구소, 제 생각에 아마 산타페 인스티튜트일 겁니다. 이 세상에 하고 싶은 연구는 다 할 수 있는 곳이 거기입니다. 그 연구소에서 흰개미들이 어떻게 흰개미 탑을 만들어내느냐를 거의 한 7, 8년 연구했습니다. 결론이랍시고 내놨는데 좀 미안했나 봐요. 따옴표 쳐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더라고요. 한 10년 전에. 일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각자 알아서 한다. 이게 결론입니다. 예. 실제로 관찰해 보면 그냥 일개미가 흙 한 덩어리 갖고 와서 옆에 놈이 어디다 놨나 보면서 자기도 적당한 자리에 놓는 겁니다.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개인 행동의 축적으로 그 기가 막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각자 알아서 한다? 좀 웃으셨는데요. 실제로 경영학에서 늘 하던 얘기 아닙니까? 그게 바로 self-organization principle입니다. 부장님이 니네들 모여서 이렇게 해갖고 요 결론 내라고 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전공을 한 사람들을 커미티 하나 딱 만들어주고, 야, 문제는 이거야, 풀어봐. 각자 알아서 하면서 그걸 묶어서 내는 거죠. 탑다운 형식의 방법이 아니라 바텀업 형식의, 그게 바로 이 원리에서 된 거 아닙니까? 횡적인 리더십, lateral leadership에서 나오는 창의성이 훨씬 대단하다 하는 걸 경영학에서 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게 바로 흰개미고요, 이걸 잘하는 게 개미고요, 이걸 잘하는 게 꿀벌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도 이걸 배우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두루두루 하는 학문이 저는 의생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생학이 저는 대한민국이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떠들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 정부는 툭하면 우리 정부의 R&D 규모가 국민 총생산 대비 아주 부끄럽지 않고 세계적인 수준이다. 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완전히 뭔가 착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비율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규모가 문제입니다. 비율로 아무리 모아봐야 미국이 쓸 수 있는
제가 공부했던 하버드 대학이 기분 나쁘면 그냥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안 되는데 무슨 재주로 경쟁을 합니까? 100원에 10% 하고 1조 원에 10% 하고는 그냥 다릅니다. 그래서 뭐 국민 총생산 대비 이런 얘기는 우리 이제 그만합시다. 엄청난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는 겁니다. R&D 규모 자체가 다른데 무슨 재주로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요행 이길지도 모르죠. 저는 그래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 다른 전략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아이디어를 표절하자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줄 아십니까? 공짜입니다. 우선 누가 먼저 저 숲에 가서 건져오느냐가 왕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고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제가 공부한 진화생물학에 의하면, 다윈 선생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만들어내는 아이디어는 검증 과정을 엄청나게 거쳐야 됩니다. 이게 시장에서 먹힐까, 사회에서 통할까, 그 검증 과정 7, 8년 하다가 사라지는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에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은요, 저 단풍나무는요, 개미는요, 까치는요, 수천만 년 동안 자연 선택에, 내추럴 셀렉션에 혹독한 검증을 이미 거친 겁니다. 그 검증에서 실패한 것들은 다 멸종해서 우리 눈에서 사라졌고요. 지금 우리 눈앞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다 한 가닥 비결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은 놈들입니다. 그걸 그저 가져다가 우리 입맛에 맞게 조금만 각색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의생학을 Evolutionary Biomimetics라고 부릅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강의를 하면 Evolutionary Biomimetics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그냥 무작정 베끼는 게 아니라 진화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맞게 각색할 수 있느냐를 생각하면서 하기만 하면 멋질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연구하고 삽니다. 개미를 많이 연구했는데요. 우리 인간의 뇌를 들여다보고 싶은데 지금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뇌세포 한 몇백 개 동시에 들여다볼 수 있는 기술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하찮은 결정을 내리는 게 뇌세포 100몇 개가 할까요? 뇌세포 몇만 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걸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테크놀로지로는 글쎄요, 뇌과학이 얼마나 큰 점프를 할지 저는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성 곤충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일개미 한 마리 한 마리가, 일벌 한 마리 한 마리가 뇌세포 하나처럼 움직인다는 데 기한해서 그 사회를 들여다보면서 인간의 뇌에서 어떤 형식으로 디시전 메이킹이 만들어지나를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서울대학에서 이화여대로 제가 자리를 옮길 때 2006년 제 이화여대 연구소에 의생학 연구센터라는 걸 혼자 턱 만들어 놓고 시작은 했습니다. 뭐 연구비를 어디서 아무도 안 줘가지고 그냥 간판만 내걸은 거고요. 여기저기 기업들과 브레인스토밍 하는 걸로 그동안 저 해왔는데 참 억울한 일이 생겼습니다. 제 모교 하버드 대학이 그 기부금을 잘 걷기로 아주 유명한 대학 아닙니까? 그런데 2009년 하버드 대학 기부금 역사상 개인 기부금으로 최고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125 million. 야, 이건 뭐 1조 2,500만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1억 2,500만 불인가요? 어마어마한 돈을 스위스의 위스라는 양반이 기증을 하면서 꼬리표를 달았습니다. Biologically inspired engineering을 해달라. 자연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걸로 공학을 해달라. 그게 의생학이에요. 이런 돈을 거기다 턱 갖다 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달려가 갖고 절 주셨어야지. 저는 2006년에 벌써 연구소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하버드 대학의 위스 인스티튜트에선 기가 막힌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곤충 날개를 연구해서 작은 비행체를 만들고 있고요. 또 최근 건물들이 몽땅 다 지금 유리로 만들고 있는데 이거 전혀 환경 친화적이 아니거든요. 냉난방 컨트롤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참 좋지 않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해결하는 방법이 식충식물의 그 미끄러운 표면에서 아이디어를 얻어내 가지고 그걸
저 필름만 붙이면 상당히 컨트롤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의 변형이 요즘 겨울에 저 창문에 붙여라 그래서 요즘 많이들 사고 계시죠. 이런 것들이 다 자연계에서 그냥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껴온 것들입니다. 예, 우리처럼 R&D 규모가 적은 나라는 혹시 정면 저 대결도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자연에서 훔쳐오는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제 공학하시는 분들이 생물학자랑 떡처럼 좀 들러붙어야 합니다. 그냥 혼자 하지 마시고요. 생물학자들과 함께 이런 연구들을 시작하면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제가 어쩌다가 멀쩡히 대학 교수 하다가 이게 좀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한 달 전에 충남 서천에 생긴 국립생태원이라는 곳에 초대 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요즘 길바닥에서 제가 시간을 어마어마하게 허비하고 다닙니다.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내일 또 서천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자연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저 이곳에다가 의생학 연구센터 하나 새로 만들어 볼 작정입니다. 저희들은 뽑을 수 있는 사람들이 대개 생물학자지만 앞으로 공학이나 경영학이나 경제학 하시는 선생님들 저희가 자주 찾아뵙고 귀찮게 해드리겠습니다. 협업하면 뭔가 달라지지 않을까.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을 하나 했습니다. SCSA라는 걸 만들어냈네요. 삼성전자가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수천 명이 필요한데 그동안 컴퓨터 공학 전공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써봤는데 기술은 탁월한데 뭔가 이렇게 튀는 아이디어가 좀 덜 나오더라. 그래서 만든 아카데미입니다. 턱 만들어 놓고 개강 강의를 저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저 바빠서 못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만들려고 그래서 만들었는데 왜 개강 강의를 안 해주세요? 제가 언제 그랬어요? 아니 교수님 말씀 듣고 저희가 생각해낸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제가 개강 강의를 했습니다. 인문학 전공자들을 500명을 뽑아가지고 컴퓨터 테크닉을 가르치는 겁니다. 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그럴 필요는 없지만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담아주는 건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평생 인문학을 한 사람에게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는 건 합숙 훈련하면서 할 수도 있는 거죠. 컴퓨터 공부하신 분들은 섭섭하시겠지만 인문학은 밤샘에서 하기는 어렵지만 컴퓨터는 밤샘에서 하면 가능합니다. 지금 벌써 500명 중에서 상당수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들을 내기 시작했답니다. 거기에서 2기를 뽑으면서 절더러 이렇게 글을 하나 써달라 그래서 제가 이런 글 속에 이런 말을 하나 썼습니다. 빨간 글씨로 제가 쓴 건데요. 담을 넘어온 이웃집 덩쿨 장미가 더 붉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거 느끼시죠? 우리 집 장미보다 왜 이웃집 장미가 이렇게 우리 담으로 비꾸음이 보이면 그게 이렇게 더 붉고 아름다워 보일까? 저는 넘나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고등학교 때 가지 않은 길 시 외운 기억 다 있으시죠? 그 시를 쓰신 로버트 프로스트의 다른 시 맨딩 월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담을 고치며 이 정도인데요. 이 시에 보면 이런 기가 막힌 대목이 나옵니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담을 너무 높게 쌓지만 말고 담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고 담을 저 정도로만 아주 낮게 만들어 놓으면 넘나드는 게 용이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학문간의 담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도통 소통이 안 됩니다. 하지만 저 정도로만 낮춰주시면 생물학하는 제가 공학으로 건너오겠다는 겁니다. 생물학하는 제가 경영학으로 가끔 좀 건너와서 함께 일하고 싶다는 겁니다. 담이 아예 없으면 이건 한 집안입니다. 한 집안 됐다고 늘 행복한 거 아닙니다. 담 싹 없애고 우리 아이들에게 모든 학문을 그냥 한꺼번에 다 가르친다 불가능합니다. 담이 있어야 합니다. 경제학이 왜 따로 있고 물리학이 왜 따로 있고 화학이 왜 따로 있어야 되는지 충분한 이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담을 넘나들 수 있게 담을 낮춰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아름답죠? 옆집 덩쿨장미입니다. 우리 집 덩쿨장미가 아니라 담을 넘어온 이웃집 덩쿨장미가 왜 더 붉고 아름다울까? 한 울타리 안에서 창의성을 캐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학문의 경계를 넘나들어야 거기에서 진정한 의미의 창의성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회에 10년 전부터 통섭이란 개념을 꺼내놓고 이렇게 열심히 떠들고 삽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